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북구, 강북구 역사 현장들 같이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 오늘 좀 더 크게, 우리 일제강점기 당시, 문화유산 되게 많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박찬희 박물관 연구소, 박찬희 소장님 모시고,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찬희라고 하고요. 박찬희 박물관 연구소, 이름은 거창하지만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라든가 박물관 역사라든가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주로 이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박찬희 선생님 덕분에 박물관에 새롭게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박물관, 그리고 또 한국TV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쓰신 박물관의 최전선, 이런 책 같은 경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선생님들과 여러 현장 답사하실 때, 명강의로, 그래서 세상에, 이 안내하자마자 5분 이내에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희 선생님과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이렇게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 또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문화유산은 불법적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합법을 가장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간 문화유산도 있지만 또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진짜 기대가 됩니다. 과연 또 어떤 분이 또 첫 번째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실지. 근데 화면 가장 앞에 있는 혹시 이 유물이 뭔지 아시나요? 예, 제가 그래도 약간 이게 도자기? 네, 맞습니다. 도자기인데 푸른빛을 띠고 있는 도자기. 네네네. 예, 고려시대. 네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고려청자입니다. 근데 고려청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유물이 있죠? 뭐죠? 바로 고려청자 가운데 학이 잔뜩 그려져 있는 매병이라고 부르는. 네네. 아마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라고 했던 그 유물이거든요. 네. 이름으로 따지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청자, 상가, 문학문 매병이라고 그 청자 가운데 학이 잔뜩 그려져 있는 네네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유산, 문화재거든요. 네. 사실은 이걸 보면, 저만 해도 이게 얼마나 비쌀까. 네. 값어치도 값어치인데 되게 또 뛰어나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이거 다 좀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근데 진짜, 학이 33마리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학교에서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이 굉장히 많죠. 네네네. 그래서 청자 하면 이걸 대표적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문화유산이, 이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게 된 사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볼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어느 건물의 입구인 것 같아요. 이름이 있죠? 이게 어딜까요? 네, 선생님, 제가 아직 눈이 잘 보입니다. 이 간송미술관, 들어가는 입구 딱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간송미술관인데요. 간송미술관이 있는 데가 성북구잖아요. 네네네. 성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마 첫 손가락, 두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간송미술관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전시가 봄, 가을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시기간이 짧고 전시된 문화유산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 많아서 항상 이 전시가 시작이 되면 이 앞쪽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네. 저도 그 긴 줄의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전시 때마다 그 줄을 서서 여기를 보곤 했었는데요. 거기에 바로 그 입구입니다. 간송미술관 입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건물이 나옵니다. 근데 마치 약간, 사실은 저도 이 건물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거는, 약간은 조사기관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 약간은 의외였습니다. 근데 건물 생김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근데 지은 지 좀 오래됐어요. 네. 1938년에
네네. 예, 그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있으면 거의 100년 가까이 네.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만약 그때라면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최신 건물, 그쵸. 눈에, 획기적이었죠. 예, 보기 예. 힘든 건물, 아마 이런 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 건물에 이름이 있어요. 그냥 네네. 보통 건물이 아니라 이름이 바로 보화각입니다. 보화각. 보화각 하면 느낌이 뭔가 뭐 예스러운 느낌도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네, 약간 중국집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중국집 이름의 느낌도 살짝 있는데 네네. 뜻은 그거예요. 네. 보물, 화려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곳, 예. 보화각. 이름은 굉장히 좋죠. 네네네. 아마 중국집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바로 여기가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송미술관 이름이 있기 전에 네. 바로 이름이 보화각이었어요. 네네. 보화각이었다가 나중에 관송미술관의 이름을 바꿨죠.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화각을 만든 분이 아마 선생님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만든 거죠. 보통 은 간송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꽃다서 간송미술관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간송 선생님께서는 전영필 선생을 초등학생들도 많이 아는 이유가 사회교과서가 아니고요, 국어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주제, 우리 주제, 우리 문화유산 치킨, 그리고 되찾은 인물로서 전영필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친숙한 또 그런 건물 이렇게 미술관이자 또 인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것이군요. 그분도 유명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재 쪽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아마 간송 전영필이라는 이름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바로 들어가면 전실 1층이에요. 네네. 1층의 모습이 예스럽죠? 네. 지금 봐서는 참 예스러운데 아마 그 당시 일제강점기를 따지면 굉장히 최신이 아니었을까. 그쵸.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화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한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네. 이 한문 글씨 굉장히 멋지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한문 글씨를 쓴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그 서화로도 유명했던 혹시 오자로 시작하시는? 네, 맞습니다. 오세창 선생입니다. 네네네. 오세창 선생이 글을 써주셨다고. 그 보화각이라고 이렇게 멋진 글씨가 이렇게 있고요. 현판 글씨부터. 네네. 그리고 여기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2층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멋있죠. 네네네. 예스럽고 멋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중요한 일이 생겼죠. 간송미술관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각 건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물인데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낡은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 리모델링을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전에 전시가 열렸어요. 전시가 열렸는데 그 새롭게 이제 고친 문화재들, 손상이 되거나 해서 새롭게 손을 봐서 했던 문화재 공개했던 특별전을 열었는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마지막 전시였죠. 그래서 찾아가서 사진 마지막으로 이제 찍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물관 미술관 건물을 보고 나가면 이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뜰에 이렇게 있는 분인데요. 바로 이 분이 바로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6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동상이 있고요. 그래서 전영필 선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 문화유산 하면 그 이유로도 마찬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전영필 선생이 그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윤복의 미인도도 있고요. 뭐 정선의 그림도 있고요. 물론 김홍도의 그림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청자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간송 소장 수집했던 그 문화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대한 콜렉션이라고 좀 예스러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네. 간송미술관에서 열었던 특별전의 제목입니다. 대한 컬렉션.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수집했던 문화재들, 어떻게 문화재를 수집을 해서 또 지켜서 문화유산을 전해줬는가를 다뤘던 특별전 이렇게 열었는데요. 그 전시에서도 역시 여러 점의 이제 문화유산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자하고 그 다음에 요 청자 매병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모양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두 점의 청자, 물론 여러 점의 청자들 다른 문화유산도 많지만 특히 두 점을 꼽은 이유가 그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문화유산을 수집을 할 때 굉장히 사연이 많았던 이런 문화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거기 왼쪽에 있는 매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는 연적입니다. 연적. 네네네. 연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고려 청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전시에서 이 두 점을 특히 제가 눈여겨봤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작품을 꼼꼼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청자 매병이 또 보입니다. 네네네. 이건 201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천하 제1비색 청자 특별전에 이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이 나왔는데 가까이 가서 사방에서 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이 청자가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방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생긴 모습도 굉장히 당당하고요. 새겨져 있는 학들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학하고 밖에 있는 학하고 좀 달라요. 네네네.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학들을 보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학들은 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에 잔뜩 새겨져 있는 걸 보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학이 실제로 1000마리는 아닌데 학이 많아서 천학의 매병. 좀 과장을 했지만 그 별명을 딱 듣고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학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 말이 맞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표현이 멋지네요. 네네.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서 뒷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의 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똑같은 작품의 뒷면이에요. 그래요? 차이가 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있죠. 색이 약간 누런 색으로 약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금이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으로 접하는 거는 멋진 면을 많이 접하는데 뒷면을 보니까 좀 다른 면이었어요. 그래서 뭐 색깔이 바뀐 거는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색이 변색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금은 왜 갔을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여기에 금이 갔을까? 바로 여기로부터 이 고려청자 매병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냥 누가 실수로 금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이렇게 귀중한 걸 실수로 금가게 했다가 아마 큰일 났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전하는 얘기로는 고려 무신정권의 실력자 바로 최우의 무덤에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지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픈 역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도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도굴범들이 땅속에 있는 그 문화재, 문화유산들을 찾을 때 바로 꼬챙이로 찍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상처는 그때 도굴범들이 땅속에 뭐가 있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찍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무덤에서 이걸 찾아냈겠죠.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도굴범들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서 이걸 팔고 돌고 돌아서 그 전영필 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청자가 나왔다. 근데 그 당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골동상이 제시했던 금액이 엄청났던 거예요. 제시했던 금액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냐면 2만 원. 지금 생각하면 단돈 2만 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보통 한옥으로 된 기와집 한 채 값이 한 1,00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한 20채 값 정도.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영필 선생한테 그 가격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영필 선생이 바로 그 가격에 그 값에 이걸 샀죠. 와, 사실은, 좀 안 팔겠다, 뭐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네네. 아무리 뜻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설마 그 가격에 네. 사겠냐라고 아마 했던 그 생각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전영필 선생이 바로 이것을 샀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나왔다는 소식이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골동상이라든가 고려청자를 좋아했던 사람들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전영필 선생한테 넘어간 걸 알았죠. 네.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일본에 있는 그 수집가가 조선으로 왔습니다. 네네. 와서 전영필 선생을 만났어요. 한 네. 번만 봅시다 해서. 근데 속마음은 정말 자기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슬쩍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살짝 이제 띄웠겠죠. 네. 혹시 이거를 나한테 소장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전영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 청자는 내가 산 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해보자고. 농으로 한 거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안 거죠. 아, 이거를 팔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정말 재산가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4만 원을 제시했대요. 2배 가격. 네네네. 만약에 이거를 팔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옳았구나 하고 팔았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그럴 네네.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영필 선생이 돌려서 네네.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고려청자 매병도 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또 재밌는 고려청자가 바로 사진에 보고 계시는 바로 연적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연적이 2012년에 중앙박물관 특별전에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네. 근데 청자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재발견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은 많지가 않으니까. 사진으로만 보다가 앞에서 마음껏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고려청자의 색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다시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거를 봤던 관람객 중에서는 엄마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있었는데 네네. 엄마들이 이 청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또 아이를 안고 있고 하니까 또 네네. 그런 감정들 많이 느끼셨군요. 네네.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안고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 중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원숭이도 육아에 지쳐서 아이가 얼굴에 손을 대는데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작품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보이는구나 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역시도 일제강점기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 작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영국 사람이었어요. 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일본의 특징은 고려청자의 명품을 수집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집하고 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일본에서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운이 보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장품을 처분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소식이 바다 건너서 전영필 선생이 귀에 들어온 거죠. 게스비라고 하는 사람 컬렉션이 유명한데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게스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콜렉션이 전부 22점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불렀는데 결국은 전영필 선생이 생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이제 돌아오고 게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박물관에 이걸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방향을 돌려서 일본이라든가 조선에 있는 수집가한테 팔 생각을 했는데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전영필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스비가 조선으로 와요. 조선으로 와서 전영필 선생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팔 생각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영필 선생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소장하고 싶은데 부르는 값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게스비를 만났을 때
한 곳을 데려갑니다. 그 네. 데려가는 곳이 바로 보아가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데리고 가요. 네네네. 그래서 보여주거든요. 음. 내가 이 유물을 수집하는, 이 네네네.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미술관을 지어서 바로 여기에 전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한다. 네네.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본 개스비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 그래서 좀 약간 신뢰가 좀 쌓였을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좀 낮게 해서 여기 개스비가 가지고 있었던 22점 가운데 자그마한 소품 2점을 빼고 20점을 한송한테, 전영필사한테 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고 계시는 원숭이형 연적도 우리나라에 남게 됩니다. 일본에 네네네.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특히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지켜낸 문화재들 네. 구입을 해서 이제 지켜낸 문화재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이제 명품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문화유산을 지켜낸 분들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사진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네. 사람들이 쭈루룩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무엇을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 이것도 드라마인가요? 반전으로? 이 보고 있는 거는 네네네. 바로 그 유명한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네네. 들어보셨죠? 아유,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바로 국립중앙박물을 했던 그 세안 평안 특별전에 나왔던 세안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네네. 좀 더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세안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바로 세안도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세안도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죠.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세안도의 느낌이? 아, 생각만큼 워낙 이렇게 세안도 하면 막 이렇게 거창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좀 단촐하다? 그래서 세안도가 굉장히 단촐한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네네. 그래서 세안도를 제가 본격적으로 처음 본 게 2003년에 제가 네. 박물관에 다녔을 때 특별전을 열었는데, 근데 운이 좋게도 세안도를 대여를 해왔어요. 빌려와서 전시를 네네.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보고, 점심 밥 먹고 보고, 퇴근하기 한 번 전에 보고, 또 관람객이 왔을 때 설명해 줄 때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하루 평균 한 4번쯤 본 것 같아요. 근데 4번쯤 본 가장 큰 이유가 명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작품이 왜 명작일까? 이게 보기엔 너무 단순하게 생겼는데, 네네네.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많이 봤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 작품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오랫동안 봐왔죠. 야, 되게 궁금합니다. 좀, 많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는 네네네. 나이가 좀 젊었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림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 이게 왜 명작인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거 전시했다고 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는지, 그게 이름값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짧은 기간에 많이 보긴 했지만 궁금증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또 궁금증을 풀 기회가 또 있었죠. 네. 바로 그때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안도 전시를 했을 네네네. 때였는데요. 그때는 전시를 했을 때 그 세안도 그림 부분만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다 펼쳐서 전시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거의 총 길이가 15m 가까운. 근데 그림 부분은 그 중에 일부지만 네네.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15m나 되는 굉장히 긴 그림이었죠. 네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펼친 걸 전시된 걸 보니까 느낌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 네네네. 그림을 만났을 때였는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본 세안도하고 네네. 나이 들었을 때 본 세안도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뜯어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그림 부분을 잘 보시면 전체적인 구도가 굉장히 간단해요. 집 한 채에
나무 네 그루 있는, 네네. 되게 땅이 이렇게 있는, 네. 글씨 이렇게 있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곽선 이렇게 그려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구도 아래에서 이 붓을 쓴 걸 보면 굉장히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죠. 네네. 이 거칠거칠한 느낌, 보통 갈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느낌을 보면, 이런 그 효과는 굉장히 쓸쓸한 느낌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이런 붓을 써서 굉장히 쓸쓸한 느낌을 많이 네네네.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 보면 집의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좀 생각보다 또 현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림도 막 이렇게 멋있는 집 뭐 그런 느낌보다, 되게 단순한 느낌?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집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나무들도 단순하고. 네. 이 그림을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많은 걸 집어넣어서 생각하거나 보게 네.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만 집어넣어서. 근데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쓸쓸하고 좀 외로운 느낌들.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쓸쓸하고 외롭고. 아마 네네.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가 네. 바로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그렸던 그림이죠.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유명한데요. 바로 여기에 보면 다음 장면에 이렇게 글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김정희가 자기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의리를 지켰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풀어보면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송백이 시드는 것을 뒤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닥쳐야 네네. 자기한테 친했던 사람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안다라고 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구절과 앞에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이러한 작품은 어떤 명작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떠나가지고 나이를 들어서도 또 볼 수 있는 작품이구나. 내 나이에 함께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세안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쭉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위쪽에 김정희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갔을 때 세안도를 그리게 되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이면서 역관이었죠. 네네. 그래서 중국의 역관으로 갔을 때 이제 귀한 책들을 구해서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한테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의리를 지켰던 그걸 기억을 하면서 세안도를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이상적은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문인 16명으로부터 글을 받았어요. 그림에 대한 평을. 그리고 평을 받고 다시 제주도에 가서 김정희한테 보여줬죠. 추사한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또 사연이 있고요. 이 그림은 제자였던 김병선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김병선은 아들이었던 김준왕한테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장자가 일본인 후지스카 직가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일제강점기에 넘어가요. 이 과정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바로 직가시는 추사 김정희 연구자였거든요. 일종의 광팬이었습니다. 김정희.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했었고요. 경성제도의 교수였는데 교수 정년하고 난 다음 일본으로 돌아가요. 일본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당시 서예가 했던 손재영이라는 분이 소식을 듣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이 그림을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일본으로 1944년에 갑니다. 그때 태평양 전쟁 시기라 굉장히 일본 자체도 굉장히 상황이 불안정했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후지스카를 만납니다. 만나서 자기한테 그림을 달라고. 근데 후지스카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애지중지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손재영 선생이 2달 동안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사람 마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후지스카가 바로 손재영 선생한테 이 그림을 넘겨주게 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안도를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소전. 그러니까 손재형이 조선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탄하는 것이고, 둘째는 손재형이 이 세안도를 오래오래 간직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넘겨주게 됩니다.
네, 가지고 와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글을 또 받게 되죠. 뭐 오세창 선생이라든가 이시영 네. 선생이라든가 정인보 선생이라든가 글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손재영 선생은 후지스카이 이야기대로 오래오래 잘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잘 보존하지 않으셨을까요? 잘 보존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정치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치에 진출을 하면 필요한 게 정치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갑부 집안이었는데 정치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그림을 저당 잡힙니다. 아이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네네. 저당 잡히고 나서 상황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찾으려고 자기 가지고 네네. 있는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네네네. 돈을 마련을 해서 찾으러 갔는데 이미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손재영 선생에 이어서 이제 받은 이것을 소장하고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손세기 선생이었고요. 네네. 바로 그분의 아들이 손창근 선생이라고 네네. 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안도를 기증을 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202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작품을 이제 기증을 합니다. 네네네. 기증을 해서 이거는 세안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문화재가 아니라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네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세안도 특별전도 네네. 그런 이연으로 해서 열리게 됐던 네네. 거고 그 기회에 저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특히나 일제강점기라고 한 특수한 상황, 이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근데 결국은 이 그림이 모두의 이제 문화유산이 된 이런 거를 세안도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진짜 이 세안도와 관련된 뭐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또 역사도 있고,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경복궁의 모습이에요. 네네네.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복궁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복궁을 벗어난 곳이죠. 네.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에 있는데요. 8층이 옥상정원입니다. 여기 올라가시면 경복궁이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경복궁에 가실 일이 있거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옥상에서 한번 보시고 경복궁의 전경을 보시고 나서 이제 경복궁을 들어가시면 아마 느낌이 남다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경복궁 안에 들어가죠. 광화문을 거쳐서 근정전을 거쳐서 쭉 가다가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건물이 작진 않지만 궁궐 건물에 비해서 소박한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바로 곤령합이라고 하죠.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 뜻은 땅이 편안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는 복원을 해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원래 있었던 이 땅의 역사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경복궁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안내판을 열심히 보는 바로 요게 안내판인데요. 경복궁에 있는 안내판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보는 게 이 안내판입니다. 이 안내판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민비가 시해됐던 이런 장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해됐던 을미사변이라고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는 하죠. 이 보고 나면 다른 여러 곳으로 또 가게 되는데요. 또 뒤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돌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좀 약간 세월의 느낌도 들고요. 약간 성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돌들은 약간 상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에는 건물이 있었고 지금 그 아랫부분만 남겨져 있는 거죠. 아랫부분 기단하고 주춧돌 돌로 된 부분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원래 건물이 있었을 때 이름이 자선당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산 바로 밑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뜻밖의 낯선 느낌을 받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이거든요. 광화문, 근정전, 경회로. 지금은 건물들이 복원공사를 하면서 많이 들어차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없죠. 네네. 많이 사라지고 대신에 희한한 굉장히 낯선 건물들이 대신 그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테마파크 같기도 하고요. 네, 테마파크 같죠? 네네. 바로 여기에 이 그림이 바로 1915년에 일제강점기 때였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제 조선에 와서 식민지를 쌓으며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네. 했던 바로 조선물산 공진회 네네. 일종의 엑스포장이죠. 그 전경입니다. 그걸 경복궁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물들이 불필요하게 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매각도 하고 팔고 이렇게 해서 경복궁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네. 그 중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선당은 바로 이쪽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네. 이쪽에 있는 건물들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1915년 겨울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이걸 네네. 사간 사람이 오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네네. 이 사람이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놨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후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돌 부분, 여기만 이렇게 네네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을 조선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미술품을 네네네. 전시했던 일종의 미술관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낫을 텐데, 네네. 1923년에 예. 바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로 관동 대지진. 네네네. 이 일어나면서 이 건물도 불이 나서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돌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잊혀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다가 네. 그 후에 1993년에 일본으로 이제 연구 교수를 갔던 건축과 교수가 있었어요. 김정동 교수라고. 네. 근데 그분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선당이 일본으로 왔었고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 한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이 기록을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관동 대지진 때 위에 나무 부분은 다 타버리고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밑에 있는 부분이 자선당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구를 자선당에 있는 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국내로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에 있는 돌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었죠. 네.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라면 이 돌 위에 건물을 세우면 참 좋았을 텐데 돌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돌은 따로 이렇게 놓고요. 나중에 복원은 다른 새 돌을 가지고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네네. 아까 보여드렸던 자선당의 기단하고 주춧돌의 네. 부분인데요. 계절이 봄이에요. 화사한 봄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가시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거든요. 돌이 있네 그러고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에 있는 돌들에는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 네네. 일제강점기 이야기, 또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돌 속에 묻어있다는 거 꼭 네네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복원한 자선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선당 건물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요. 이 자선당은 그 세자, 동공이라고 했죠. 네. 동공이 생활했던 생활 공간이었어요. 생활 공간이었고요. 이 자선당 앞에 가시면 뒤에 인왕산이 굉장히 멋지게 네. 보이거든요. 나중에 경복궁 자선당을 찾아가시면 이 건물 자체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게 바로 여기에서 단종이 태어났어요. 네네. 단종이 태어났고요. 문종이 또 생활했었던 곳이죠. 세자 시절에. 그리고 단종이 수양대군한테 세조였죠. 이제 쫓겨나고 유배가기 전에 바로 여기에서 머물러기로 했었고요. 그런 네. 역사를 역사를 또한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좀 익숙한.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네네네. 코로나 이전에 한 해 네. 관람객 수가 한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적어도 1년에 300만 명이 이 길을 이제 갔던 거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층 역사의 길입니다. 근데 역사의 길 끝에, 역사의 길 가장 끝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네네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포토전입니다. 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문화유산, 문화재의 이름은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조각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물관에 있지 않았겠죠. 네. 원래 있었던 곳이 바로 개성에 있었습니다. 네, 개성에 있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탑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때가 1348년에. 네, 그 당시엔 보통 역사적인 시기를 원관섭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고려 사람 중에 원나라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려에서는 신분이 굉장히 낮았는데 중국 가서 원나라에 가서 출세를 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바로 고향이었던 고려의 바로 개성 바로 밑에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던 경천사에 이렇게 탑을 세운 거예요. 탑을 세웠는데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래쪽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은 원나라 스타일이죠. 원나라 탑 스타일. 네네. 그리고 윗부분은 이쪽부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려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의 스타일과 중국 원나라의 스타일이 합쳐진 거죠. 네. 국제적인.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네. 굉장히 독특한 이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래쪽 부분에 기단부라고 하는 아래쪽 여기 부분은 서유기의 내용이에요. 서유기의 내용이 있고요.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회하는 장면들, 또 위에는 이제 불상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셨을 때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남쪽에 있는 이 정면 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있는 그 첫 번째 면, 네. 그 가운데 면이거든요. 요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글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바로 경천사에서 이 탑을 이제 세웠는데 누굴 위해서 세웠냐면 이제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세웠다. 네네. 이 세운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들에게는 고려 왕보다는 원나라 이제 황제가 더 네네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이 내용을 꼭 한번 뚫어지게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첫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멋진 이런 스타일로 네.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탑이 원래 고향에 있었을 때 모습이에요. 네. 흑백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의 네. 모습인데요. 바로 경천사란 절이 나중에 가면 없어집니다. 이 탑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있었던 위치가 오른쪽에 보면 개성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부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남쪽에. 바로 여기에 경천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1900년 초반에 일본의 건축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 특히 건축 유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요. 네. 보고서를 내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작품이 실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었죠. 와, 조선에 있는 이 탑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가져온 사람이 그 당시에 일본의 국내 대신이었던 다나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제실박물관 네.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1907년이 순종이 결혼식을 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축하 사절로 옵니다. 그러면서 공작을 벌이죠. 바로 자기네 알고 있었던 골동상을 동원을 해서 무장한 1인들을 동원을 해서 경천사 탑을 뜯어오게 합니다. 개성 사람들이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렇죠. 네. 왜 뜯어가냐고. 군수까지 와서 이제 말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나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현장에는 다나카 있진 않았습니다. 고종이 선물로 준 거라고. 거짓말이었죠. 네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이 탑을 뜯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네 집 정원에 갖다 놔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네. 소문이 퍼지고 소식이 널리 알려졌죠. 개성 사람들도 반대를 했고요. 특히나 이때 활약했던 외국인 2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베델과 그다음에 헐버트, 다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었던 이 분들인데요. 이 베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한매일 신보를 내고 있었죠. 네. 여기에 그걸 기사로 냅니다. 3월 7일자, 1907년 3월 7일자 기사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도를 합니다. 개성에 있는 탑이 불법적으로 뜯겨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네. 문제 심각하다라고 첫 기사를 내고 난 다음에 계속 보도를 합니다.
여론을 계속 환기를 시켰죠. 네. 그래서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켰다면 또 헐버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 언론에 기고를 해요. 일본에 있는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불법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선인의 문화재를 약탈을 해갔다고 외국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론이 환기가 되는 거죠. 국제적 여론이 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에 떠난 지 11년 후인 1918년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네네. 조선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아이고. 이 재료가 대리석이었거든요. 이 네네. 대리석이 굉장히 무른 돌이잖아요. 뜯어내는 과정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립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복궁 회랑에, 근정정 회랑에 방치되고 있다가 1959년에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시멘트를 이용해서 세웠습니다. 그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거를 다시 세우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경복궁에 1960년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옛날 모습이거든요. 인왕산이 네. 보이고 이제 근정전이 보이고 이 탑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잘 지냈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 공기 오염이 심각해서 산성비. 네네네. 지금은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예전에 산성비 떨어진다 그런 얘기. 네네네. 오염물질. 산성비라든가 혹은 비둘기들 많잖아요. 비둘기 똥이라든가. 손상이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결국은 1995년에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서 무려 보존 처리를 10년 정도 기간 순차적으로 보존 처리를 해서 이제 네. 보존 처리를 끝냈는데 이게 문제는 이 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탑을 세워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야외에 세우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공해 물질이 올 수도 있고요, 새들이 올 수 있고요. 이 대리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세우는 거. 그래서 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포토전이 돼서 네네.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탑은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거는 이 탑이 고향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국립중앙박물관 오게 되기까지 거기에는 우리나라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보고 계시는 장면은 평상시에 이런 장면을 보실 수는 없어요. 요 사진 속의 장면을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때 야간 개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경천사 탑에 이렇게 빛을 쏴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합니다. 한 14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조각이 되어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수요일, 토요일 저녁 때 가시게 된다면 8시에 하거나 계절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 저녁 때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경천사탑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에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해외로 나갔던 문화재도 있고요. 또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낸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노력들, 관심들, 그런 집념들이 모여서 우리 눈앞에 존재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박찬희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문화유산에는 저마다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시는 그런 맛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평화박물관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또 답사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새로운 공간들, 근데 단순히 문화유산만 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근현대 역사, 사실 평화박물관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런 것들을 또 소중한 작업들 펼쳐가시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부분 하시고요. 또 답사 때 우리 반갑게 뵐 것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